올해 76이 된 나는 남편 박노철을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째다. 평생 성실하게 살다 간 사람. 빚도 없고 숨겨둔 비밀 같은 건 절대 없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 찾아왔다. 며칠 전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박노철님 명의의 비활성 계좌 처리 관련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비활성 뭐라고요? 남편은 생전에 그런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1980년대에 개설된 계좌인데 3개월 전까지도 작은 금액이 계속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체요? 누가요? 직원은 침묵하다가 말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박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임. 그 이름은 32년 전에 실종된 내 딸의 이름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계좌 남편이 쓰던 계좌가 맞나요? 정말? 네. 주민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계좌 누가 접근했나요? 제 남편은 6년 전에 죽었다고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최근 입출금 기록을 보면 창구나 ATM 접근이 아니라 직접 로그인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로그인. 나는 의자를 붙잡았다. 죽은 남편이 최근까지 계좌에 로그인했다는 말인가? 혹은 누군가 남편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문장을 중얼거렸다. 하임이가 8살에 사라진 후 그날부터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야.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객님, 이체된 금액이 모두 같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직원은 마치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다. 군 남살리 41-3이라는 주소입니다. 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가.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다. 32년 전 딸 하임이가 실종되기 몇 주 전 이 근방에서 폐가 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허위 신고라며 넘겨버렸고 그 뒤로 하임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남편 계좌에서 그 주소로 얼마나 보냈다고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하는 듯 했다. 총 102회입니다. 나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다. 마지막 송금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3개월 전. 남편은 이미 6년 전에 죽었는데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기록 전부 출력해주세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남편의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다. 평생 열어보지 않았던 단단한 잠금 걸린 가방. 칼을 가져와 억지로 잠금을 부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엔 굳은 필체로 적혀 있었다. 영자에게 하임이를 찾거든 절대 혼자 가지 마라. 나는 온몸을 떨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32년 전 잃어버린 딸, 그리고 죽은 남편이 숨겼던 계좌. 그 두 가지가 남살리 41-3 그 폐가로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곳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 그게 설령 내가 평생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가장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는 일이더라도. 남편이 남긴 봉투를 내려놓고 나는 그 옆에 낡은 수첩을 펼쳤다. 표지엔 단순히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1페이지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2년 5월 3일. 하임이. 요 며칠 사이 너무 이상하다.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가끔 울었다고 한다. 선생님은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하임이가 실종되기 2달 전 기록이다. 다음 페이지. 5월 7일. 하임이가 말했다. 아빠,
그 아저씨 또 봤어. 나는 물었다. 누구? 하이미는 대답했다. 얼굴이 깨진 아저씨. 나는 밤늦게까지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깨진 얼굴의 아저씨. 남편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 다음 페이지. 5월 12일. 하이미가 학교 앞에서 쓰러졌다고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 깨자마자 아빠, 그 아저씨 따라오래. 나는 하이미 손을 잡고 말했다. 절대 따라가지 마. 어디로든.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떨었다. 그 사람 집 알아. 숫자 41-3. 나는 전율했다. 41-3. 남살리 41-3. 폐가 주소였다. 남편은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영자가 알면 안 되는 것들이다. 이 집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하이미가 사라진 날, 나는 그날 밤 그 집 앞에 있었다. 나는 수첩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그날 그 폐가 앞에 있었다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 있었다. 하지만 간격을 보니 한 장이 뜯겨나간 흔적이 명확했다.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기록을 찢어서 가져간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한 생각이 스쳤다. 이 수첩을 찢어간 사람은 죽은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 책상 위 진동이 울렸다. 낯선 번호. 하지만 지역 번호는 남살리 33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이어서 들린 건 숨소리였다. 작은 아이 숨소리. 그리고 너무 익숙한 목소리. 엄마?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엄마 나 추워. 하이미 목소리. 사라진 지 32년 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다. 하이미. 하이미 맞아? 엄마 여기 어두워. 나 아직 여기 있어. 이어서 들린 문장. 아빠도 여기 있어. 숨이 멎었다. 뭐라고? 아빠? 아빠가 거기 있다고? 전화는 그 순간 뚝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 차가웠다. 남편이 죽은 지 6년. 딸은 사라진 지 32년. 둘 다 같은 폐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때 마당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톡톡톡. 나는 천천히 커튼을 젖혔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손이 유리창을 더듬고 있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있고 손톱은 길게 찢어진 그 손이 창문 위를 천천히 긁었다. 스크르르 스크르르. 난 비명을 삼켰다. 그 손이 유리창에 글씨를 써내려갔다. 41-3. 그리고 바로 아래 또 한 글자. 와.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남살리 41-3. 남편이 숨긴 계좌. 딸의 목소리. 그리고 창문을 긁던 그 손까지. 모든 것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 가자. 32년 전 끝내지 못한 걸 오늘 끝내러 간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뒤에서 낡은 방문이 스르륵 열렸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어두운 복도 끝 사람 형체가 서 있었다. 그 얼굴은 깨져 있었다. 깨진 얼굴의 형체를 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다. 그 얼굴은 틀림없이 사람 얼굴이었지만 이마에서 턱까지 금이 가 있었고 눈동자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보다 끔찍한 건 그 얼굴이 내 남편 박노철의 얼굴이었다. 노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깨진 얼굴이 비뚤어진 입으로 중얼거렸다. 영자 따라와.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저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의 얼굴을 훔친 것이다. 남편이 생전에 한 말이 떠올랐다. 하임아, 절대. 누군가가 너랑 닮은 목소리로 부르면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나는 집을 뛰쳐나왔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에 탔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려 시동이 몇 번이나 꺼졌다. 41-3, 41-3. 주소를 중얼거리며 차를 몰았다. 남살리는 도심에서 멀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도로는 비포장해 양쪽에 서 있는 나무들은 마치 누군가의 손처럼 길을 막으려는 것 같았다. 폐가가 있는 41-3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집은 생각보다 더 컸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기둥이 반쯤 부서져 있었고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누가 있는 것이다. 나는 남편이 남긴 봉투를 떠올렸다. 하이미를 찾거든 절대 혼자 가지 마라. 지금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곰팡내가 심했고 벽지는 다 찢어져 있었다. 그런데 한가운데 낡은 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나는 그 신발을 보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건 딸 하이미가 사라지던 날 신었던 분홍 운동화였다. 하이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만졌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방 안불빛이 깜빡이더니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흐흑. 나는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비췄다. 구석에서 작은 아이 형체가 웅크려 있었다. 정확히 딸 하이미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노란 원피스를 입은 모습 그대로였다. 하이미. 아이 형체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얼굴은 분명 딸 하이미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동자는 완전히 하얗고 입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하이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아니야. 엄마는 여기 없어. 순간 아이 형체 뒤에서 또 다른 형체가 나타났다. 어른 키만큼 크고 얼굴이 가려진 형체. 그리고 그 형체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이미는 우리 것이다. 나는 뒤로 밀려나며 소리쳤다. 하이미 내 딸이야. 대체 너희가 누구야? 얼굴 없는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32년 전 너희 남편이 거래했다. 무슨 거래? 딸을 넘기면 대신 너를 살려주겠다 했다. 말도 안 돼.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형체는 기괴하게 웃었다. 그는 죄를 숨기기 위해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는 약속을 어겼다. 그 형체의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야. 이건 남편의 목소리였다. 깨진 얼굴이 어둠 속에서 다시 나타났다. 미안하다. 하이미를 지키지 못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놓쳐라. 당신이 우리 딸을 넘겼다는 거야? 깨진 얼굴은 피해자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살리고 싶었어. 너도 하이미도 둘 다 살리고 싶었어. 그때 얼굴 없는 형체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그는 너 대신 딸을 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믿어.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순간 폐가 바닥에서
오래된 VHS 테이프가 불쑥 밀려 나왔다. 테이프 앞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진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노철. 당신이 숨긴 게 이거야? 깨진 얼굴이 흔들렸다. 보지 마. 부탁이야, 보지 마. 왜? 진실이라면서? 넌 감당 못해. 얼굴 없는 형체는 조용히 속삭였다. 재생해라.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너는 알아야 한다. 나는 테이프를 들고 폐가 안쪽에 작은 TV로 갔다. 전원을 켜자마자 전파 잡음이 튀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자마자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영상 속엔 남편이 딸 하이미를 41-3 폐가 안 어두운 방에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다. 아, 안 돼. 이럴 리 없어. 남편은 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 하이마, 조금만 참아. 엄마가 대신 될 거야. 하지만 딸은 울부짖었다. 아빠 싫어. 집에 갈래. 엄마한테 갈래. 그리고 카메라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 순간 남편은 딸을 뒤로 밀며 말했다.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 그러자 그림자는 말했다. 너는 이미 선택받지 않았다. 그럼 누가? 그 아이다. 딸을 가리켰다. 남편은 울부짖었다. 안 돼. 제발 데려가지 마. 그러나 화면은 끊기며 검은 화면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 노철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끌어안고 그렇게. 그때 깨진 얼굴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난 널 지키고 싶었어. 그러자 얼굴 없는 형체가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그는 거짓을 말한다. 뭐? 그는 내 딸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내 딸을 팔았다. 거짓말 하지 마. 형체는 폐가 천장을 가리켰다. 천장에서 낡은 종이들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 종이는 아마 누군가 오래전에 숨긴 기록이었다. 나는 종이를 주워 읽었다. 박노철 서약서. 가족 한 명을 바치는 조건으로 모두의 안전을 보장받는다. 선택받은 자는 첫째 아이여야 한다. 실패 시 가족 전체가 사라진다.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은 딸을 나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넘긴 걸까? 아니면 정말 딸을 지키려다 실패한 걸까? 진실은 어느 쪽이든 지옥이었다. 폐가 아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깨진 얼굴은 믿지 마 라고 울부짖었고, 얼굴 없는 형체는 그는 거짓을 말한다 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딸 하이미의 형체는 벽에 웅크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엄마, 데리러 왔어. 나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 손은 비정상적으로 차가웠지만 나는 잡았다. 하이마, 이제 엄마가 데려갈게. 32년 만에. 그러자 얼굴 없는 형체가 말했다. 그 아이는 이미 내 것이 아니다. 하이미 형체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딸의 미소가 아니었다. 엄마, 늦었어. 뭐? 나는 여기 남아. 엄마 대신 다음 사람 데려올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딸의 얼굴이 천천히 찢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얼굴 없는 형체가 말했다. 이제 너의 차례다. 폐가 전체에서 울음소리가 쏟아졌다. 아이들 수십 명의 목소리, 어른 울음, 알 수 없는 웃음,
나는 휘청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깨진 얼굴, 남편의 얼굴을 한 형체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영자야, 도망쳐. 그 순간 얼굴 없는 형체가 손을 뻗어 남편 얼굴을 잡았다. 손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며 남편 얼굴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는 이미 우리 것이다. 남편 얼굴은 천천히 사라졌고 그 자리엔 형체 없는 그림자만 남았다. 나는 폐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때 내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32년 만에 와줘서 고마워.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하이마, 다음엔 엄마를 데리러 갈게. 그 말과 함께 폐가 문이 스스로 닫혔다. 쾅!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멎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딸의 남편의 마지막 말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고객님, 박노철님 계좌에서 새로운 송금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어디로요? 남산리. 직원은 말했다. 아닙니다. 이번엔 고객님 댁 주소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송금한 사람 이름은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하임님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딸이, 죽은 딸이 나한테 송금을. 그리고 그때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틈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 목소리는 32년 전 그날 내 딸이 하던 목소리 그대로였다. 그리고 딸은 다시 말했다. 엄마는 32년 전에 나버렸잖아. 나는 몸이 굳었다. 이번엔 엄마 차례야.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있다가 창문을 바라보니 창문엔 작은 손자국이 가득 찍혀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손자국은 계속 늘어났다. 덜컥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딸 하이미의 얼굴. 하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엄마.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이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늦었어. 뭐가 늦어? 우리 집은 항상 첫째를 데려가. 첫째?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첫째잖아. 그러고는 사라졌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창문에 적힌 글자가 있었다. 다음은 너.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엔 송금 영수증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보낸 사람 박하임, 받는 사람 박영자. 금액 0. 비고 데리러 갈게. 나는 그 종이를 뜯어버렸지만 그날 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엄마, 문 열어.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이 집안의 저주는 멈춘 적이 없었다. 32년 전 남편이 선택한 것처럼 이제 나도 선택을 맞이할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도 현관문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다.